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미녀가 한국이 어째서 선진국이냐며 폭탄 선언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를 경멸하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며 인생 계획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날 밤 발생한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멋진 나라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까운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는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며칠 동안 이동이 가능한 열차에 몸을 맡기고 저녁을 여행 다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제가 가장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잘 정비되어 있고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독일의 제도와 독일의 시스템들을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하죠. 그렇게 독일의 좋은 모습을 보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더 멀리 미국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일본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실행할 수 없는 일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렇게 20대 때는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고 30대에 들어서게 되면 돈을 모아야 하고 해외여행이 좋은 경험보다는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의 해외여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입사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경력직으로 일하다가 저희 회사로 이직해 온 소피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일적으로 자주 마주쳐야 했던 것도 있지만 저와 성향적으로도 잘 맞는 친구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퇴근 후 같이 가벼운 식사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피아의 특이한 경험담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소피아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제가 동경하던 나라 중 한 곳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소피아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잠시라도 살아본 경험은 소피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 관리도 꾸준히 하고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인 소피아는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소피아는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한국에 갔었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의 공항은 폐쇄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대하던 캠퍼스 생활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언어를 배워야 하기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했지만 제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역 정책 중 하나인 소규모 모임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언어를 습득해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피아는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다르게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왜 하필 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냐며 좌절했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유럽 및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죠.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에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혼란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나 지인들에게서 들은 소식으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유럽 전 지역은 코로나 시기 완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사람들의 모임만 제한되어 있고 강의실 수업이 열리지 않을 뿐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처럼 왜 자유를 주지 않는 거냐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시위를 한다거나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이웃을 약탈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불운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 정도면 정말로 잘 해내고 있는 곳이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대피해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 한국이 코로나 기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규모를 유지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대형 식당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있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한국에서도 고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음식 배달을 해주는 가게들이 늘어나서 집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먹어봤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던데
외식 문화가 빛의 속도로 바뀌어 버리는 걸 목격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소문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저희 가족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관문에 잠금 장치도 추가로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목재, 재질의 현관문을 강철 재질의 현관문으로 바꾸기도 했을 만큼 치안은 정말 나빴으며 모든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또 약탈을 당하기도 하는 최악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시기, 매일이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서 소피아는 코로나 첫 해 안전하게 한국에서 보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첫 해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했었죠.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에서 아주 지독했던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난히 코로나 시기 저희 집은 초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실 뻔했으며 저도 무사하지 못할 뻔했던 경험이 있던 저에게 소피아가 말하는 한국의 장점, 중 코로나 시기,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30대가 되면 해외여행을 완전히 그만두겠다고 다짐했었고 아직 30살이라는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30살을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매해봐야 하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피아에게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질문했고 제가 한국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돈을 저축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해줄 수 있지만 이런 압박감을 감내하고 고통스러워할 바에야 차라리 한국에 한번 다녀오라며 저렴한 비행기 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고급 호텔이 아닌 저렴한 숙소에서 지내면 한국 여행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한국에 다녀와 볼 것을 적극 권유하더군요. 마침내 저는 소피아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깨끗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서울과 주변 도시들을 구경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향하는 기차를 탑승하기도 했죠. 장거리를 이동하는 멋진 기차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은 한 한국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 친절한 한국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유럽에서 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는데 많이 설레네요. 저의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그 남성분은 정말 고마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제가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주눅 들지 않으며 당당하게 여행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온 그 남성의 말은 놀라웠고 고마웠습니다. 여기 한국은 외국인인 당신이 말을 천천히 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베풀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이 부족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긴장감을 느끼며 여행하던 그런 마음이 그 따뜻한 한마디에 얼음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유럽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이죠. 유럽에서 여행할 때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저는 누가 봐도 외모가 다른 외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유럽에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 언어가 서툴거나 외국 출신이라는 걸 상대방이 아는 경우 확실히 불리한 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나마 외모가 유럽인이니 이런 차별의 정도가 매우 약했다고 생각되지만 외모가 확연히 구분되는 아시아 출신이나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호감적으로 대했던 유럽인들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유럽에서 누군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점은 유럽을 여행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으며
유럽을 찾은 아시아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서울을 떠나 춘천이라는 한적한 도시에 도달했을 때 서울보다 춘천이라는 곳에서 외국인이어서 더 주목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목은 부정적인 주목이 아니라 긍정적인 주목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춘천이라는 도시에서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절한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점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도 종종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쫓아가서 그 관광객들을 조롱하기 바쁜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그냥 지켜만 봤던 저 또한 인종차별의 방조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 밖 다른 한국의 도시들도 굉장히 매력 있다는 것을 춘천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말고 한국의 두 번째 대도시 부산이라는 곳에 가보기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춘천에서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 며칠 동안 머물며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고속열차처럼 텍스하는 고속열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이체해를 타보고 정말 빠른 속도인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단숨에 도착해버리는 위대한 경험을 했던 저에게 한국의 고속열차는 어떨까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속열차가 훌륭했듯 한국의 객스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선진국이 만들어낸 고속열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km나 되는 거리를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서 폴란드 국경 도시가와 비슷한 거리인데 우크라이나 기차로는 5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 한국의 고속열차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산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매 순간이 감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여행하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정말로 감사했죠. 부산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고 멋진 해변도 걸었으며 해안가 근처에서 파는 유명한 간식집들에 방문한 것도 정말로 인상 깊고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 웃으며 인사해주는 모습이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출근 후 소피아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후기를 들려줄 생각. 소피아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기가 아닌 일상을 찾고 생활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궁금해했고, 저희는 자리를 잡고 실컷 수다를 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근처 식당을 찾아 소피아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낯선 한국 남성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소피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맞아, 나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친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준 경험은 없지만 내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이야 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천천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답답하고 미안해 죽을 것 같았지만 서툴게 한국어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난다며, 심지어 소피아 앞에 한국 사람이 주문할 때는 조금 퉁명스럽게 주문을 받던 한국인 점원이 있어서 소피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굉장히 긴장했었지만 한국 손님에게는 불친절해도 외국인인 자기한테는 친절하게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는 기억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는 오히려 같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더 친절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요. 제가 한국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고 구석구석 여행을 하며 다양한 식당에 방문한 것은 소피아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못 해본 일들이었어요. 다양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거나 배달로 주문을 해서 먹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신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봤다고 했지만 저처럼 한국의 유명한 명소에 가보고 맛집도 찾아다녀 보고 사진을 찍는 관광지에도 가보는 일은 소피아는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소피아에게 들려주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둘은 식당에서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이 한국 여행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귀결되었죠. 정말 해외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왔는데 어느새 저는 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소피아와 함께하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그만해야지라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유럽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것을 즐겼고 볼 것도 다 봤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여행을 좋아하는 제 마음을 또 자극시켜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동안 독일을 가장 많이 가봤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한 번 정도만 여행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보였고 부족한 것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독일처럼 또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또 방문해서 즐기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 안 하는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친절함,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먹거리,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높은 기술 수준은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이유들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떠난 후에도 매일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쯤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 다녀오기로 계획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지금 저희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발전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웃으면서 말해주면 결국 그게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이런 점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문하는 한국,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어려운 언어이지만 꾸준히 하게 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중간만 하는 사람도 해외에 나가면 대단한 실력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인 한국,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는 이야기죠. 티 터지는 경쟁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건축가를 꿈꾸는 폴란드 출신의 학생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이렇게 대단한 모습에 놀라버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한국은 폴란드와 완벽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한국에 가봤던 여행에서 한국에게 큰 매력을 느꼈고 제가 한국에서 머물러 보겠다고 생각하게 된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었고 세계 사람들이 왜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훨씬 부족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가 가진 매력은 명확하고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폴란드 이야기와 제가 한국에 가보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건축학도입니다. 멋진 건축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추후에 제가 은퇴할 때에는 제가 손수 지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평범한 건축학도입니다. 제가 건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많은 건축의 거장들이 폴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의 자연 경관을 보고 영감을 받아 건축물을 내놓고 그 건축물들이 세계에 주목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때 북유럽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산업이 커지기도 했죠. 동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우수한 수상 이력을 가진 경우도 많고 유럽 대륙과는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도입되어 있어서 재성 있는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실력이 충분하면 건너 저 멀리 유럽 대륙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직업이 건축가였고 저는 건축학을 전공한 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학도라면 북유럽 유행을 꼭 한번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 디자인이 꽤나 깊은 감명을 준다는 게 그 이유죠. 땅이 넓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 시도를 할 수 있기도 해서 유명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북유럽 지역은 꽤나 많은 건축가들이 방문해보고 싶은 지역 중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란드인으로서 그리고 건축학도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도 북유럽식 건축물로 수상 이력이 화려한 테레사라는 인물인데요. 폴란드 출신의 테레사 선생님은 북유럽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존경하는 롤모델은 큰 영향을 끼치죠.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거장처럼 되겠다는 높은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꾸준히 일거리를 따낼 수 있는 건축가가 되자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졸업 후 실습생이 되어 한 건축사무소에서 실습을 하다가 재미있는 문구 하나를 들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영감받아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수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북유럽 출신의 거장들은 별로 없다는 이유를 알고 있냐는 건축회사 사무실의 팀장님의 질문이었죠.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다른 나라 출신들이 북유럽에 방문 후 북유럽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많았죠. 북유럽인들은 북유럽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내놓기 어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습생인 제가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팀장님이 이유를 제시해 주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죠.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던 지역의 다양한 건축 양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북유럽의 자연 풍경에 영감을 받으니 창의적인 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냐며? 오히려 북유럽 사람들은 북유럽이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해외에 나가서 영감을 얻어오기는커녕 평생 살아온 이곳의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니 창의적인 게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였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북유럽인들의 다른 점은 경험이 그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그러면서 팀장님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실습이 끝나는 대로 해외에 나가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생계를 챙겨야 하는 가족도 있고 이제는 머리가 굳어버려서 새로운 걸 봐도 별로 감흥도 없는데 젊은 나이 때 새로운 것을 접해봐야 좋다며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자신이 20살이라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완벽하게 다른 곳에 가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경험은 매우 큰 자산이 될 거라면서 실습 때 받은 돈을 아끼지 말고 그런데 써보라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완전 놀라버렸는데요.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해본 내용이고 그걸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으니까요. 팀장님의 대단한 조언에 저는 실습이 끝나면 당장 비행기 표를 끊고 어디든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일본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유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였고 꽤나 잘 사는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유럽 트렌드는 한국에 가깝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에서 열리는 각종 명품 브랜드들의 행사에서 한국인 앰버서더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매우 많아졌고 한국 출신의 인기 스타들의 외모는 미친 듯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유럽을 찾은 한국인 스타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내용의 동영상들이 아주 많듯이 최근 아시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건축물들에 대한 사진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막상 일본에 가더라도 크게 감명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가옥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이었고 그런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한옥마을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만큼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 명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습이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행은 저에게 일적으로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세 달을 채워 한국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서 한국이 국토 면적은 작은 편에 속했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왕 동아시아 끝자락까지 떠나는 김에 다시는 후회 없도록 세 달을 가득 채워 한국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습하며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두기도 했고 특별히 사고 싶었던 것도 없었던 관계로 자금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후 저는 비싼 숙박비를 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기숙사용 방을 위주로 묵으며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칭해지는 이곳은 2층짜리 침대가 방 하나에 보통 2개나 4개 정도 들어가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죠. 사실 편리한 여행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경험을 하러 왔고 이런 숙소에서 머무는 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다르고 성격도 다채로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점점 부산 쪽으로 향하면서 한국 여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극찬하고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 바람에 저는 제주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목적지를 바꾸어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볼거리도 잘 못 보고 유명한 건축물을 보기도 전이었어요. 20시간이 넘는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며칠간 숙소 내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같은 숙소에서 묵게 된 다른 여행객들에 의해서 제주도를 추천받았고 3달이라는 엄청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온 저에게 제주도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섬이라서 제주도를 거쳐 한국 국토의 하단부터 서울까지 역순으로 올라오는 여행 계획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계획했던 원래 일정에 제주도만 추가하고 역순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았고 계획 수정도 금방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로 갔고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는 서울의 게스트하우스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같은 숙소에 묵는 사람들끼리 바베큐 파티를 하고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같이 하는 게 문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마다할 리 없는 저는 당연히 즐거운 파티에 참석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놀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했던 것이 틱톡에서 보던 외모가 좋은 제 또래의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너무나 예쁘게 생겼다고 표현하면 한국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가벼운 자기소개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즐기기 위해 모인 자리 술도 맛있게 넘어갔습니다. 조금 술에 취한 뒤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 한국 여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다연이라는 친구는 서울에서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아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다고 했습니다. 2년간 자신과 맞지 않았던 회사를 다녔던 다연이는 회사를 다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2년간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적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은 2년간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서 이 악물고 2년간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직장이 맞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였다면 저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글에서 다연이라는 친구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연이는 충격적이게도 저와 같은 건축학도의 길을 걸었으며 심지어 건축사무소에 취직을 해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뛰쳐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실습 자격으로 교육 겸 업무를 같이 해왔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경험하러 한국에 왔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뤄낸 다연이라는 한국인 친구는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나이에 자신이 공부해오고 꿈꿔왔던 일들을 경험했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뛰쳐나온 상황이죠. 저는 출발선에 서 있는 입장 다연이라는 친구는 출발로 끝까지 달리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그 경기를 끝내 버린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다연이라는 친구는 영어도 매우 유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건축학도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며 다양한 영감을 얻어오는 게 좋다는 조언들을 하고 있었고 다연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가 필수라는 생각, 그리고 해외의 유명한 건축물들에 대한 소개글이나 건축가들의 자세한 설명들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탓에 다연이는 미국으로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러 다녀왔다고 했을 만큼 건축학에 대한 공부도 깊었고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온 친구죠. 외국어도 가능하고 한국에서 괜찮은 건축대학을 나왔으며 그리고 취직까지 성공했던 인재가 이렇게 끝을 내버렸다고 하니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이는 말을 아꼈습니다. 처음 만나 너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더 깊게 질문을 했던 저에게 다연이는 더 자세한 것을 묻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술에 조금 취해 있었지만 지구 반대편 저보다 더 먼저 건축일을 경험했고 그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포기해버렸다고 말하는 그 다연이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했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현이와 친해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티를 우려낸 뒤 어제 같이 술을 마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다현이에게도 그 우려낸 티를 주었습니다. 다현이는 폴란드에서는 이게 숙취의 소재냐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주방에 저를 데리고 가 한국식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죠. 제가 다현이에게 호기심이 많았던 것인지 같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다현이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저는 다현이에게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폴란드를 소개해 줄 테니 여기 한국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북유럽은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다현이는 그 제안을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현이와 함께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머물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다현이도 여자이니 오해는 삼가해 주세요. 다현이가 머물고 있는 제주도의 2층짜리 작은 건물은 옆에 줄지어서 똑같이 생긴 건물이 20여 채 정도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타운하우스라고 하더군요. 솔직하게 이 건물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진 예쁜 집인데 이렇게 똑같은 게 줄지어 15여 개가 작은 마을에 몰려 있으니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공포영화나 미스터리 영화에서 나오는 이상한 마을을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다현이는 이 마을을 걷자고 한 뒤 이 마을이 어떠냐며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가진 생각대로 집 한 채만 놓고 보면 폴란드에 하나 그대로 옮겨가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지어진 건물인데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여러 채를 지어 놓으니 무섭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다현이는 내가 한국에서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 중 하나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상한 마을과 다현이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현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물어보지 않았고 천천히 다현이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상처가 있어 보였고 그걸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 때문에 괜히 그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현이와 함께 한국 제주도의 좋은 풍경과 맛 좋고 질 좋은 먹거리도 즐기며 점점 더 속마음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가 다현이에게 얹혀 살고 있는 한 달짜리 단기 임대집처럼 그런 타운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모든 마을에 있는 그 집 한 채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인데 그 집들을 수십 채씩 나열해 놓는 모든 마을들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다현이는 건축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높았고 제가 폴란드에서 저에게 엄격한 가르침을 주었던 팀장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건축에 대해서 다현이에게 강의를 받기도 했고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현이가 어떻게 폴란드에서 10년 넘게 경력이 있는 팀장님보다 더 지식이 넓은 것인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다현이가 2년 만에 그만두겠다며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현이에게 너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며 칭찬을 했지만 다현이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평범한 사원이었다며 자신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다현이에게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며 무너진 자존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현이를 통해서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폴란드의 문화는 많이 달랐다는 사실인데요. 다현이는 자신이 근무하며 개성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학부 시절 개성을 존중해주고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지도받았던 것과 달리 사회생활에서는 창의적이고 개성을 나타내면 그것을 없애는 연습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극도로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바람에 그 효율적인 것 안에서 창의적인 것과 개성적인 것은 허용되었지만 효율적인 것과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지적당하고 그 아이디어는 없어지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개성을 없애고 효율적인 것 위주로 가다 보니 모든 것들이 비슷해지고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드느냐의 경쟁으로 치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굉장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건축 명장이 탄생하지는 않지만 그 직전까지 도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반면에 다현이는 그들은 절대로 세계적인 명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폴란드에는 바닥부터 가장 최상위 실력자까지 피라미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면 한국에는 다이아몬드,
꼴로 모든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그만큼 다들 실력이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개성은 없어지고 특히 예술적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축 분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슬픈 이야기였죠. 제가 볼 때에도 한국인들은 열정이 대단하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하지만 천편일률화된 한국 사회 속 결국엔 꽃을 피워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그 경쟁이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현이의 공부량과 취직했을 때 근무했던 시간들, 그리고 별도로 노력하기 위해 투자했던 시간들을 들은 순간 다현이는 폴란드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때문에 그 실력이 엄청나게 수준 높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대단하며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우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경쟁만 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최상단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많지만 최정상 한 명만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창의력 많은 외국인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분야에서만 그럴 수 있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분위기는 굉장한 노력 그리고 인구 의식 안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건축물을 보러 왔다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실습하던 회사의 팀장님이 한국에 가서 다양한 건축물을 보고 시야를 트여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내면을 보고 시야가 트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한 달간 다현이와의 인연을 끝으로 나머지 2달 정도를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점은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꼼꼼하고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었고 시스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허술한 것쯤은 용서해주는 폴란드와 다르게 한국은 완벽함을 추구했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면 나도 완벽을 위해 내 스스로를 더 다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반면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 이외의 나라였다면 더 크게 성공했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한 단계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지금 제가 부족함을 알고 한국 사람의 열정이 무엇인지 보고 왔던 것만큼 더 제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현이의 조언대로 하루 10시간 넘게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새겨 듣고 책상과 책, 그리고 의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가가 되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현이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는데요. 다현이는 한국 내 경쟁에서 밀렸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해외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볼 때 다현이의 수준이면 당장 폴란드에 와서 팀장급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요. 아직 다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력이 있으니 다현이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정말 한국에서 많이 배워왔고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라에 갇혀있지 않고 저처럼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모르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요. 사연자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면을 볼 수도 있고 나쁜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연은 한국에 와서 좋은 면만 보고 살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더니 나쁜 면을 보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했다가 한국을 떠나고 나니 나쁜 면이 보였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와 일본의 혼혈아예요. 제 이름은 써니라고 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위스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두 나라 모두에 대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기를 바라셨고 두 나라의 언어도 모두 유창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엄마는 작가이던 스위스 아빠와 19살 때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20살이던 저희 아빠도 엄마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머지않아 제가 생기게 되었고 둘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혼인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허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스위스라면
무조건 좋다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 대한 환상과 로망 때문에 일본에서도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법적으로 미혼이죠. 부모님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저는 1년마다 스위스와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야 했어요. 아빠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인 관계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 체류하던지 글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제 교육보다 본인들의 낭만과 로맨스를 즐기시는 타입이에요. 스위스에서는 친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부모님은 유럽의 여기저기를 여행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며 학교를 다녔어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을 여행 다니시느라 바쁘시거든요. 아빠는 대박난 작품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팬층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도 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여행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조금 자유롭게 잘한다는 미명 아래 조금 방임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에 적응을 실패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제 외모가 아시아인 같다는 이유로 대놓고 따돌림을 당했고요. 다른 유색 인종 친구들은 흑인이면 흑인들, 중동 사람이면 중동 사람 이렇게 편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도 제 편이 없었거든요. 저는 스위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늘 일본으로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도 환영받는 편은 아니었어요. 일본 친구들은 저를 따돌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저를 데리고 다니는 애완동물 취급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저희 엄마처럼 스위스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은 스위스인과 결혼을 꿈꾸고 그리고 자식도 예쁜 혼혈 자식을 낳는 것을 희망하죠. 오죽하면 일본 유명한 방송인이 성형을 통해서 이국적인 외모를 만들고 자신이 스위스와 일본의 혼혈이라는 것을 어필해서 유명해지기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의 스위스 사랑은 엄청나죠. 결국 사기 행각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모습을 감추었지만요. 그 뒤로 혼혈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인식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가 아예 스위스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잡종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저에게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얘는 스위스 혼혈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남자 불량 학생들과 어울린다던가 어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음식점에서 서비스 음식이라도 챙겨 먹으려는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래도 말할 사람은 있고 최소한 때리지는 않으니 일본에서 사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한 건 아니고 덜 싫어했던 것이죠. 저는 결국 두 문화권 모두에 적응하지 못했고 언어는 유창했지만 이들의 문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디를 가나 적응하지 못했고 인간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나마 일본에서는 대놓고 따돌리는 경우는 없어서 일본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저는 서류상으로 미혼모의 자녀예요. 이런 것들이 취직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을 겪은 경험이 많아요. 기껏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어도 서류를 제출할 때 보통의 일본 회사들은 미혼모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저를 은근히 다른 종류의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완벽한 가정 안에서 출생한 사람만 인정받는 분위기랄까요?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왜 차별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게 이곳의 문화이니 어쩔 수 없죠. 부모님은 저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그런 틀은 그저 편견일 뿐이라며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으셨지만 그것은 본인들 라이프 스타일이고 자식인 제가 그런 것까지 부모님을 닮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저와 같은 신세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 예전에도 한번 혼혈이라 차별받아서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썼고 누군가 자기도 같은 처지라며 저에게 쪽지를 보냈거든요. 그 친구는 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독일과 일본의 혼혈이죠. 그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많아요. 대부분 일본에서 지냈지만 화려하지 않은 외모의 혼혈하는 일본에서 그저 비참한 신세라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우울한 친구였죠. 사실 혼혈하라고 해서 다 이쁜 것도 아니고 다 매력적인 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쁜 편은 아니지만 외모로 놀림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레이는 외모적으로 놀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놓고 따돌림도 당했고 마치 제가 스위스에서 당했던 일들을 이곳 일본에서 당했던 것 같더군요. 그 어느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던 저희 둘은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같이 구하고 한 명이 잘리면 같이 그만두는 식으로 찰떡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이렇게 엉망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레이가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취직을 하던지, 혹시 실패해서 한국이라는 곳이 별로여도 그냥 좋은 경험 하나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볼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서 알아본 게 많은데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이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오픈 마인드라며 국가 중 가장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자고 했고 저는 레이에게 설득을 당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어학원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인 인종들이 어우러지니 인종이나 외모로 차별당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레이는 이곳에 정말 잘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구경도 다니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하고만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스위스와 일본에서처럼 한국 사람들 틈에 섞이면 또 어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편견이 가득한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편견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와 레이는 대학가 근처의 원룸에서 둘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건물에는 다른 한국인 대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주 건물 옥상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도 한 잔 곁들이며 먹고는 했죠. 저희는 그 한국인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라는 여학생과 현관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연희는 저희를 보며 여기 사는 것 같았는데 역시 맞았네라며 적극적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왔어요. 그동안 집 근처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인데 이 집에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현관에서 마주치니 이제는 확실하다며 그동안 옥상에서 작은 파티를 할 때마다 저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 건물에 외국인 친구들이 사는데 같이 어울려서 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연희의 태도에 저희는 쭈뼛쭈뼛하다가 얼떨결에 그날 저녁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저희가 그 초대된 자리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과 술을 그만큼 더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까지 해버리고 가서 참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저녁이 되어서 저와 레이는 그저 그런 차림으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삼겹살을 굽고 있었고 저희가 나타나자 4명의 한국인 대학생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스위스에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받는 대접에 참 쑥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와 레이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 이 건물 원룸에 사는 친구들인데 다들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고 서로서로 서울살이하며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레이도 해외에서 왔으니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자격도 있다며 환영해 주었죠. 저와 레이의 다양한 해외살이 경험에 한국 친구들은 매우 신기한 듯이 물어봐 주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원룸 친구들 모임에도 몇 번 참석하고 따로 연희 와도 밥도 먹으면서 저와 레이는 한국인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들은 저와 레이를 이상한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친구의 한 명으로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레이는 연희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문화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에 대해서 점점 깊게 알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은 정말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레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점점 밝은 사람으로 바뀌어 갔죠. 심지어 저는 용기 내서 마음에 드는 한국인 남자를 따라가다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한국과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제 성격이 밝아졌고요. 한국인들이 다니는 현지인 식당에도 막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먹어보기도 하고요. 저와 레이는 행복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와 레이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왔었어요. 단순히 한국이 좋으면 거기에 취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군요. 저와 레이는 완전히 우울했던 사람들이라서 대외적으로 스펙이 될 만한 활동 같은 것도 전혀 한 적이 없고 그저 취업 시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학생 비자가 만료되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레이는 한국에서 배웠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찼고 당당했던 저희들이 없고 이 기세를 몰아 일본에서 취업에 도전했고 결국 상처만 남았죠. 여전히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마치 지옥 같아요. 게다가 그전에는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한국에서 받았던 대우와 이곳에서 눈초리 받는 시선들이 비교되기 시작했고, 솔직히 지금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 가지 않아서 밝고 긍정적이고 따가운 시선 없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면 저희는 희망조차 갖지 않았을 텐데 이미 큰 희망을 느꼈었고, 유난히도 밝아진 마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어두워져야 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그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변한 대학에 나오지 않은 저와 레이 같은 사람은 비자 문제도 쉽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만큼은 지금 시대에 맞는 분위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레이는 하루빨리 한국이 외국인들을 받아주는 정책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다잡으며 글을 써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 아직도 대답이 망설여지신다고요. 오늘 제가 그 망설임 없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나라인데요. 명실상부 유럽의 최강 대국, 유럽의 리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는 라인강의 기적을 동경했고 실제 미국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의 성장을 이끌었던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현 이치를 점검하고 심지어 한국에게 따라잡혔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지금의 미국은 더 분발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있고 다가오는 졸업 직후에도 당연히 미국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남아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페이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부터 진학 후 이제는 한국에 남아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면서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 벤츠는 최근에 전기차에서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당연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걸 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는 것도 있었겠지만 유럽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고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 역시나 미국에서 20년이나 살아온 사람이고 심지어 미국 대학을 중퇴까지 해가면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온 만큼 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그 확신은 더 커졌으며 실제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이 더 좋은 나라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공계를 전공하고 있기에 한국의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 알고 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잘 살펴보면 미국하고 한국은 매우 비슷한 나라예요. 미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력을 키워오고 명품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미국 공학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력을 키워왔으며 미국과는 다른 분야에서 명품 브랜드들을 만들고 제품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주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는 정말 비슷하게 성장해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발전해온 나라들이고 특히 한국은 미국이 보여준 라인강의 기적을 롤모델로 삼아서 미국을 스승이라 생각하고 배워온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두 나라가 산업 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GDP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은 정말 그 구조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한국은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건데요.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공계열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취업할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걸 제외한다면 사실상 취업 길은 100% 열려 있고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술이 있는 한국의 기업들도 많죠. 한국에서 대기업 집중 현상으로 기술력 있고 유망 있는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공계열을 전공한 청년들이 취업 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취업하거나 미국으로 무작정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확실히 한국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과 비교해서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인들을 잘 믿지 않지만
최근 제 의견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글도 써보게 된 거예요. 우선 스위스에 기반을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사화되어 미국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되었고 매우 자세히 조사가 된 자료들인데요. 여기서 한국은 세계혁신지수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했어요.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이 작은 나라들 빼고 인구가 충분히 받쳐주는 경제대국의 순위만 놓고 보면 1위가 미국, 2위가 영국, 3위가 한국, 4위가 독일로 나왔어요. 당연히 이 지표에서 1위는 스위스, 2위는 스웨덴, 4위는 싱가포르라는 순서대로 가지만 이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매번 이런 통계에서 무조건 상위권에 오르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이 차지한 상위권이 그다지 의미 있는 순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순위를 제 마음대로 바꾸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G7에 싱가포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한국이 들어가서 G8이 되냐 마냐 논란이지 싱가포르나 스위스, 스웨덴이 어디 그런 자리에 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은 나라들은 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경제력과 인구가 받쳐주는 선진국들 중 1위에서 4위는 미국부터 미국까지의 선진국들이 차지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에게 뒤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뒤처졌다라는 이유로 기사화가 크게 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평가 항목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수많은 요소들이 평균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순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고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 게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들은 한국이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고 3위와 4위라는 단순히 한 계단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미국보다 몇 단계나 앞서 있다는 내용이 조사되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한국은 굉장히 점수를 잘 못 받은 정치적 안정, 성 분야, 정부 효율성 분야, 금융시장의 발전도와 금융시장의 투자 유입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견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영국도 넘어섰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에게 많이 뒤처지며 4위를 차지했기에 그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건 제가 알고 있듯이 저와 같은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은 거의 1만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있지만 미국은 6천 명이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만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약 60% 정도 더 많은 인구 대비 연구 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연구 관련 투자를 합쳐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모두 1위지만 2위는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오랫동안 기계공학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해온 나라예요. 미국 공학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의 여러 명품 브랜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기계공학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은 디지털화의 속도를 냈고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IT 산업을 넘어서 A 산업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이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반도체 산업은 독보적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이 반도체가 없으면 IT 산업도 AI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모습은 미국이 여전히 기계공학이라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확실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미국은 기계공학에서 신산업으로 확장도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산업이에요. 2차 전지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미래 산업의 핵심인데 미국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신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산업 육성 속도도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죠.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만들 때 한국산 배터리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겠어요.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로 특히 엔진 연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왔어요. 미국의 엔진 기술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죠. 전통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엔진 기술에 강한 자부심을 가져왔고 이 자부심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기차에서는 엔진 대신 배터리가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도 정작 이 핵심 기술인 배터리는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엔진 기술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던 나라가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라는 새로운 엔진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의 선두주자예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력은 압도적이고 미국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결국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다 해도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신산업 육성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새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기계공학 중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해요. 반면 한국은 발빠르게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배터리와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에 집중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국산이라는 건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자 동시에 한국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연구개발 인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봐요. 한국은 연구개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연구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받는 대우도 매우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에서 기반을 쌓아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죠. 이런 인력 차이가 결국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기존 기계공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에 점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미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은 결국 연구개발, 인력의 풍부함과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구성과 외에도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특허와 산업디자인 특허인데요.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국은 연구개발 인력이 풍부한 만큼 특허 등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특허 등록 1위에 올랐고 산업디자인 특허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건 한국의 창의력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의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기술 혁신은 물론 디자인 혁신에서도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먼저 실시한 비스포크 가전 디자인은 미국이나 유럽의 고급 주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었고 부자들이 자기 집을 자랑할 때 한국산 가전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 시대라는 사실이죠. 부자들에게 명품 미국 자동차가 자랑거리였다면 한국은 명품 가전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현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칭찬을 해도 모자랄 정도죠.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자동차는 마크만 떼면 미국 차 디자인을 넘어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 경쟁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죠. 아직은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전통적인 고급차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디자인만 놓고 보면 세계 어느 고급 브랜드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아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미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요. 2023년에 이어 2023년에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앤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 수상 4개와 본상 10개를 수상했는데요. 이런 수상 실적은 한국 자동차 디자인이 단순히 개성 있고 독창적인 평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히 물건의 기능만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더 예쁘고 눈길을 끄는 제품을 고르는 시대가 되었죠. 당연히 이런 소비 트렌드 속에서 산업 디자인 역량은 곧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의 산업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외형만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철학까지 포함되는데요. 이런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다면 조금 더 비싸도 소비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디자인과 성능을 다잡기 위해서 한국에는 저와 같은 이공계 학생들이 성장하고 클 수 있는 기반이 있기에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산업 디자인 특허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건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디자인 혁신에서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게다가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느낄 수 있는 건 또 있죠. 지금 한국은 문화 중심국이에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 중심국의 지위가 조금씩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의 문화 중심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류 문화는 기존에 없던 매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2가 공개된다는 예고편이 나오자 전 세계인들은 열광했고 오징어 게임2에 대한 기대로 엄청난 것처럼 이제 한국은 확실하게 문화 중심지죠.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런 문화 콘텐츠가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는 단순히 재미나 흥미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기술 개발에 다소 소홀했던 시기에도 큰 문제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브랜드 파워 덕분이었죠. 브랜드가 주는 신뢰와 이미지는 기술력 이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같은 소비재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을 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과 기술, 그리고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흐름을 보면 문화 콘텐츠가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한국의 문화 콘텐츠 덕분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이를 과신의 기술 개발이나 특허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미국의 사례처럼 브랜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러한 모든 게 조화롭게 맞아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혁신 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기술력과 창의력에서 인정받고 있는 데다가 문화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지금의 사실. 이렇게 기술 문화 브랜드가 어우러지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한국의 흐름에 참여하고 싶은 것도 크고요. 결국 문화 콘텐츠는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기술과 경제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지금처럼 기술력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브랜드가 더 빛날수록 한국의 미래도 더 밝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가족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한국이 충분히 좋은 나라이고 제가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큰 나무뿌리라고 생각하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인상 깊은 내용의 주제였는데요. 물론 한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좋은 점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자세는 역시나 미국이 괜히 유럽의 리더가 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